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랑자의 능력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랑의 능력은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 현대 문화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 서양 문화의 사회 구조와 이러한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 사랑의 발달이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셈이다. 서양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은 누구든지 사랑, 형제애, 모성애, 성애 이 비교적인 희귀한 현상이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 이것은 사랑의 붕괴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형태다. 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 정치적인 자유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시장의 원리에 기반한다. 상품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을 결정하고 노동 시장은 노동력의 획득과 판매를 결정한다. 유용한 사물, 유용한 인력과 기술은 모두 상품화된다. 그것들은 시장의 조건하에서 자유로이 공정하게 거래된다. 그들은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유가 없으면 경제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격과 기술은 현지의 시장 조건에서 소유가 없으면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써서 그의 자본이 가장 유익한 투자가 되게끔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런 경제적인 구조는 가치 위기의 질서에 반영된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생명이 없는 축적된 물품이 살아있는 인간의 힘, 곧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래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변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고 현대인의 성격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결과 우리는 자본이 점점 더 중앙 집권화하고 집중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작은 기업은 밀려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많은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관리층은 많은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기업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오직 관리할 뿐이다. 심화하는 자본 집중화와 강력한 관리 조직 등장과 함께 노동운동도 발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조직화로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흥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자는 거대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결성되고 또한 산업적인 그 의상과 맞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관료적인 기구에 의해서 지도된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화로부터 생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형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의 조직화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하고 강범위하게 집중화된 기업에서 노동은 조직화되고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적인 기계가 톱니바퀴가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근대 자본주의는 어느하게 집단적으로 현대가는 사람들, 더욱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그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영향받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필요를 한다. 특히 자본주의는 권위나 원리 또는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즐거이 명령에 따르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고 마찰 없이 사회 기구에 순응하는 사람들, 폭력 없이 관리되고 지도자 없이 인도되고 목적 없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움직이고 기능을 더하고 곧바로 나간다는 목적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결과는 어떤가? 현대는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인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는 상품으로 변하고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소외된 자동기기와 같은 관계가 되고 각자는 군중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따라서 사상이나 감동이나 행동에서 각자의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두들기면 타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주 고독하며 분리 상태가 극복되지 못할 때 필연적 결과로 생기는 깊은 불확실성과 불안,
죄책감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을 의식하고 깨닫지 않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완화제를 제공한다. 우선 제도화된 기계적인 작업의 은밀한 규격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그 초월과 합일에 대한 갈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의 규격화만으로는 이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오락의 규격화에 의해서 그 오락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음향이나 구형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더 나아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사고 이것을 또 다른 것과 교환하는 데 만족함으로써 자신의 의식되지 않은 절망을 극복한다. 현대인은 사실상 올더스 레너드 헉슬리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놓은 상에 가깝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기는 것은 만족스러운 소비, 고경, 음식, 술, 담배, 강의, 책, 영화, 입수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삼켜버리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식욕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대상으로서의 커다란 사과, 커다란 명, 커다란 유방이 된다. 우리는 저절빠는 자이고 영원히 기대하는 자이고 희망에 가득 찬 자이다. 영원히 실망하는 자이다. 사랑에 관한 한 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인이라는 사회적인 성격과 대응이 된다.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쓴 무서운 논문은 원활한 기름을 가진 팀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찾아낼 수 없는 고독감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팀의 정신, 상호, 관용 등에 대해서 강조는 비교적인 최근에 발달한 것들이다. 이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부를 돕기 위해서 많은 책이 올바른 성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암리에 또 행복과 사랑을 가질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성적인 쾌락의 소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은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성적 행복은 오히려 심지어 성의 기교에 대한 지식조차도 사랑의 결과다. 만일에 매일같이 관찰할 수 있는 이를 제쳐놓고 이러한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면 이러한 증거는 정신분석적인 자료에서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증오는 신체적인 접합이라는 치밀하고 직접적인 행동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성의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난점이 근저에 깔려있다.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성의 기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인간을 성적 행복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알려졌는데도 사랑은 상호간의 성적 만족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에게 형제의 경험은 성적 욕망의 결과이고 성적 본능이 억압된 목표를 가진衝動으로 변형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현상이 된다. 프로이트에게는 비합리적인 사랑과 성숙한 퍼스널리티 표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감정 전위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언제나 현실에 대한 맹목성에 따르고 강박적인 것이고 어떤 시절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감정 전이다. 사랑이 성적 외령의 결과라든지 또 오히려 의식적인 감정에 반영된 성적 만족과 동일한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에 끼친 프로이트 사상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된다. 프로이트 사상은 부분적으로 19세기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한 정신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다. 통찰적인 생각과 프로이트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을 할 수가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은 자본주의 구조의 바탕을 둔 인간 개념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간은 본성상 경쟁적이고 상호 간의 적의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점에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하고 다윈주의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인 법적으로 증명했으나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적인 압력만이 이런 욕망으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의 사회의 경쟁적인 원인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프로이트 사상관 19세기 유행한 전형적인 유물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인 현상의 근원을 생리학적인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사랑, 증오, 야심, 질투 등은 여러 형태의 성적 본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근본적인 현실은 인간 존재의 전체에 있다는 것, 곧 첫째,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인간의 상황, 둘째, 사회의 특수한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활성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유형의 유물론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조치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의해서 취해졌고, 유물사관에서는 신체나 식욕, 소유욕 등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 과정 곧 인간의 생활상의 실천이 인간 이해의 열쇠가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충분하고 억압되지 않은 만족은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임상적인 사실을 보면 자신의 생활을 무관한 성적 만족에 바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또 행복을 획득하지 못하고 대체로 신경증 갈등이나 증상이 시달리고 있다. 모든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행복을 위한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조차도 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이트 사상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본주의 정신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정신은 재력을 강조하는 데서 낭비의 강조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억지로부터 끊임없이 확대되는 시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불안해하고 자동 기계화한 개인을 위한 주된 만족으로서의 소비로 변했다. 20세기 초까지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빛나는 현대 정신분석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설리반의 이론적인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설리반의 개념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밀감은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유형으로서 개인적인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개인적인 가치의 확인에는 내가 제휴라고 부르는 관계가 필요하다. 제휴라는 말은 점점 더 동일해지는, 다시 말하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상호 만족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유사해가는 안정성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표명한 욕구에 대해서 명백한 정식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우리가 설리반의 약간 까다로운 어법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사랑의 본질을 두 사람이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우월감과 공명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제휴 상태에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사랑 개념이 19세기 자본주의 관점에선 가부장적인 남성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처럼 설리반의 기술은 20세기 소외된 시장형 퍼스널리티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적대적이며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하는 두 사람에 대한 기술이다. 사실상 설리반의 친밀감에 대한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데 상대방이 표명한 욕구에 모든 사람이 행동을 적응시키는 협동적인 팀의 어떤 감정에도 타당하다. 신경증적인 사랑의 기본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 상의 애착을 느끼고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품고 있는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화적인 관계의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어른으로서의 애정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것으로 오늘 자주 보이는 신경증적 애정 관계에 대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이화적인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소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나면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이다. 얼마 후에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인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이런 어머니 중심적인 사람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 보호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전문가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기에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퍼스널리티를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이러한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지고 불합리해진다. 정상적인 정신의 본질이 자궁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의 본질은 자궁에 걸려서 자궁 속으로 흡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생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집착은 흔히 이와 같이 삼켜버리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식들과 관계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영원한 불구자 또는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뿐 자유로워지거나 독립적이 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이런 파괴적이고 흡입하는 측면은 어머니의 상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소생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머니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한다. 신경증적인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처연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을 경우도 있다. 좋은 아버지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꼬지는다. 아들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으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낀 사람에게 아버지의 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생에는 부침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자 못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인 중요성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어린 여자에게 아버지 같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살짝 숨기기도 하지만 보통 그들은 여자에 대한 가벼운 경멸감을 갖는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인 성격에 의해서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는 아버지 상에 대한 1차적인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자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아이를 다루듯이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움츠리면은 강렬한 불안, 세상에 굳게 뿌리박고 잊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히 비학대 음란증적인 경향을 갖게 된다. 대개 이런 여자는 남편을 야단치고 소리지르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운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지르면 적어도 긴장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정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괴로운 미결 상태를 정렬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불합리한 사랑의 다른 형태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근원에 있는 유년기 발달에 있어서의 특수한 요인들은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 경험되는 사유의 사랑의 형태는 우상숭배적인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의 생선적인 전개의 바탕을 둔 동일성,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유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채우고선 곧 온갖 사랑, 온갖 빛, 온갖 지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숭배한다. 사유의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감상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 합의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이런 생산품을 소비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리의 벽을 허물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의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부부들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사랑의 구경꾼으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백일몽일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하는 두 사람 사이 현실적인 관계될 때 그들은 얼어붙는다. 사랑